안녕하세요. 이투스 선수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5월 학력평가 사회문화 전문항 해설 바로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총평을 간단하게만 하자면 난이도가 그렇게 낮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개념 유형에 해당되는 문제들은 전반적으로 좀 쉬웠던 것 같고 오히려 도표 통계 문제들 3개 계층이동 문제, 복지제도 문제, 인구부양도 문제가 좀 어렵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아마 특히 도표를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좀 고난도라고 좀 느끼고 좀 많이 어려워하는 그런 모의고사였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개념 문제는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하게 느꼈을 것 같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뭐 크게 어려운 개념 유형 문제는 없었고 그것 때문에 시간 부족 문제가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는 모의고사였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시간 관리는 좀 쉽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빠르게 가볼게요. 1번부터. 미출진 기억에서 리을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파인애플은 몸 안에 독성 성분을 없애거나 완화하는 작용을 하는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어서 이런 작용을 하는 건 비타민C잖아. 여기 작용하는데 인간의 의지가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자연현상이라고 잡아주는 게 맞겠고 니은 고기에 갈아 넣어서 육질을 연하게 하는데 활용되기도 한다. 누가? 파인애플이 고기에 갈아 넣어가지고 육질을 연하게 하는데 활용되기도 한다. 근데 그걸 활용하는 주체는 누구지 결국은? 인간이잖아. 인간이 파인애플을 고기에 갈아 넣어서 육질을 연하게 하는데 활용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인간의 의도가 개입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겠고 파인애플을 먹을 때 입안에 통증이 발생하는 이유 역시 브로멜린이 입안의 혀와 점막에 있는 피부 단백질을 분해하는 거. 여긴 인간의 의지가 개입될 수가 없죠. 자연현상. 리을 왜냐하면 파인애플 통조림을 제조할 때 높은 온도와 압력으로 살균 처리를 하는데 그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균을 제거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거죠. 사회현상. 이렇게 잡아주면 자사 이렇게 됩니다. 1번 자연현상은 당위 법칙이 아니라 사실 법칙과 존재 법칙을 따른다라고 표현하니까 탈락이고요. 2번 사회현상은 필연성의 원리가 아니라 개연성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하기 때문에 탈락이고요. 3번 기억과 같은 자연현상과 달리 리을과 같은 사회현상은 뭘 가치적이다. 가치 함축적이기 때문에 탈락이고요. 4번 디귿과 같은 현상과 달리 자연현상과 달리 사회현상은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 이게 정답이죠. 사회현상은 자연현상에 비해서 인과관계가 좀 불분명하고 인과관계를 찾아내기가 좀 어렵고 불명확하고 예외가 많기 때문에 그런 특징들만 기억하고 있으면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다. 5번 리을과 같은 현상과 달리 사회현상과 달리 디귿과 같은 자연현상은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한다. 보편성이랑 특수성이 같이 있는 건 사회현상이기 때문에 위치 바꿔주셔야 되거나 아니면 보편성만 있다라고 바꿔주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줘야 되겠죠. 자연현상에는 보편성만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으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2번 이거 무난한 문제였어. 최근 특정한 주제로 노래나 율동에 맞춰서 일정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짧은 영상으로 공유하는 쇼폼, 그거 챌린지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 그 조그만 노래 같은 짧은 노래나 율동에 맞춰가지고 영상 계속 반복해가지고 찍고 그거 유튜브 쇼츠나 뭐 인스타 릴스 같은 데 계속 올라오는 거. 이 놀이는 각국의 고유한 문화적 특징이 반영되어 여러 나라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를 즐기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서로의 문화를 좀 이해하고 존중하는 기회도 가지고 저 각국의 고유한 문화적 특징이라는 게 여러 나라로 확산이 되고 막 그러니까 개별 국가 간 문화적 장벽이 좀 약화된다고 표현을 해야 되겠지. 문화적인 장벽이 좀 낮아지고 서로의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아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고 자원 확보랑은 전혀 관련 없는 얘기죠. 문화랑 관련된 얘기니까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겠지. 당연하게도 그렇지. 문화 간의 장벽이 되게 약화가 되고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에 있는 전통적인 놀이 문화에 따라 가지고 막 쇼폼 같은 거 찍어 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면은 그게 다른 나라에서도 접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문화, 다른 나라의 전통 문화 이런 것들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4번 정보기기에 대한 과도한 의존 문제, 스마트폰 중독 문제 뭐 이런 거랑 관련된 문제는 내용은 아니죠. 여기 나와 있는 제시문 얘기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문제가 감소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딱히 뭐 주제로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죠. 제시문 안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은 딱히 정답으로 찍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3번 갑국에서 전기다면은 문화 변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이라고 돼 있는데 아래쪽에 쓱 보면은 갑국에선, 을국에선, 변국에선, 천국에선 뭐 변동이 발견이 나타나니 직접 전파가 나타나니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나라별로 정리를 잘 해놓으면 문제 푸는 게 되게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 거고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국에서 전기다면은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들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한 의료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돼 있으니까 발명이 있었던 거죠. 어디서? 갑국에서. 갑국에서 발명 있었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이후 갑국과 을국 간의 무역 과정에서 갑국 상인들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을국의 전기담요가 전해졌다라고 얘기하면은 전기담요가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직접 전파를 통해 가지고 을국으로 넘어가게 되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고 전기담요는 을국에서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난방기구가 되었다. 그러니까 직접 전파를 통해 가지고 이게 넘어간 이후에 을국에서 문화 변동이 일어났다라고 해석해도 되겠죠. 여기서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난방기구가 됐다는 건 사람들이 받아들여줬다는 거니까 직접 전파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문화 변동도 일어났네?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병국에서는 전국의 식민 지배를 받는 과정에서 전해진 식민 지배라는 표현만 나와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강제적인 문화 접근은 아니라고 쌤이 개념 완성 시간에 되게 많이 얘기했죠. 식민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해도 자발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 전해진 전국의 땡땡 종교와 병국의 토착 신화가 결합하여 이게 실제로 식민 지배를 받는 과정에서 종교가 전해지게 되는 거는 간접 전파할 수는 없잖아요. 실제로 그 나라의 뭐 군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외교관이라든지 뭐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쨌든 전해졌어. 종교인들이 와서 전해줬겠지 아무래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는 과정에서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뭐 종교 같은 걸 전해준다라고 이해하면 좀 편하겠네요. 어쨌든 전국의 식민 지배를 받는 과정에서 병국에 전해진 게 땡땡 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전파로 땡땡 종교가 병국으로 전해졌다라고 해석을 해도 괜찮을 거고, 그리고 그 전해진 종교에 병국의 토착 신화가 결합한다고요. 외부에서 넘어온 종교에 원래 있었던 병국의 전통적인 신화가 결합을 한다고. 그래서 다이아몬드 종교라는 새로운 종교가 만들어졌으니까 이거 직접 전파된 땡땡 종교와 원래 있던 게 융합을 해가지고 병국에서 새로운 종교가 만들어졌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후 다이아몬드 종교는 병국에 거주했던 전국 사람들을 통해 또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전국으로까지 가네. 그러니까 직접 전파로 이 문화 요소가 전국까지 건너간 거야. 그래서 이 전국에서 종교 중 하나로 자리 잡는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잖아. 이러면 병존이지, 그치? 전국에 원래 있었던 종교가 있고 외부에서 넘어온 다이아몬드 종교가 있고 이게 공존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문화 병존이 전국에서 나타나고 있다까지도 해석을 해줄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1번 각국에서는 발견에 의한 문화변동 그런 건 없었고요. 발명에 의한 문화변동이 있었다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발견은 없었습니다. 발명만 있었고요. 새롭게 창조한 거. 2번 울국에서는 직접 전파에 의한 문화변동이 나타났다. 여기 적혀있죠. 그대로 직접 전파에 의한 문화변동이 있었다. 2번 정답이고요. 바로 3번 병국에서는 간접 전파에 의한 문화변동. 간접 전파 같은 거 있었던 적 없습니다. 여기 지금 제시문에 간접 전파는 한 번도 안 나와 있고요. 뭐 매개체를 통해 전달된 건 없고. 4번 병국에서는 문화 병존이, 병국에서는 문화 융합이, 전국에서는 문화 병존이 나타났다. 거꾸로지 거꾸로. 병존이랑 융합이랑 위치를 바꿔줘야 맞는 선지가 되겠고. 5번 전국에서와 달리 병국에서는 문화 변동 과정에서 자문화 정체성이 상실되었다. 병국에서 문화 변동 과정에서 문화 융합이 나타나는데 이게 자문화 정체성이 사라진 게 아니잖아. 문화 융합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원래 있었던 토착 신화랑 외부에서 넘어온 종교랑 정체성이 한데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원래 있었던 자문화 정체성이 상실되거나 한 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5번도 답이 아니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3번의 정답은 2번.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니까 사회문화에서는 자주 보지 못하는 굉장히 특이한 유형이 나와 있어요. 제시문이 하나가 있고 이 제시문 하나를 기반으로 해서 4번이랑 5번 문제를 함께 내놨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우리가 되게 오랜만에 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놨으면 어쨌든 제시문을 분석하는 게 중요할 거고 이 4번이랑 5번이랑 문제에서 선지가 어떤 식으로 나와 있는지를 먼저 보고 들어가야지 제시문을 분석하는 데도 도움이 될 테니까 4번 선지 한번 슬쩍 보면은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보는 양적 연구의 탐구 절차랑 관련된 그런 선지예요. 그렇죠? 갑의 연구에서 모집단이 뭐니, 조작적 정의가 뭐니, 모방 요건이, 독립변수, 종속변수 이런 얘기 물어보고 있고 5번에서는 자료 수집 방법이랑 관련된 내용까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나가면서 하나씩 읽어나가면서 문제를 풀어보자고. 사실 뭐 실험법이라든지 양적 연구의 탐구 절차랑 관련된 문제에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해지고 나면은 선지를 먼저 보고 나서 여기 있는 걸 체크하고 그 근처에 있는 맥락 같은 걸 읽어 내려가면서 답을 바로바로 찾아내는 게 제일 효과적이긴 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을 다 읽는 것 자체는 아무래도 좀 비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1번 선지부터 한번 보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의 연구에서 모집단은 아이돌 팬덤 활동 경험이 있는 200명이다라고 돼 있는데 갑의 연구부터 한번 볼까? 갑은 아이돌 팬덤의 심리적 특성이 아이돌 관련 상품에 대한 구매 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려고 했으니까 이 심리적 특성이라는 게 원인, 그 독립 변수가 되고 아이돌 관련 상품에 대한 구매 의지, 이게 종속 변수가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로 구분이 될 수 있고 아이돌 팬덤의 심리적 특성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고 싶은 거니까 아이돌 팬덤이 모집단이 되겠네요. 이에 갑은 아이돌 팬덤 활동 경험이 있는 4명과 대화해가지고 심층적인 자료를 수집했고 여기서 면접법 썼었네. 면접법을 쓴 적이 있고 이후에 갑은 자료 수집 및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아이돌 팬덤의 심리적 특성을 행복감, 모방 욕구 두 가지로 분류한 다음에 아이돌 팬덤 활동 경험이 있는 200명을 연구 대상자로 모집을 지금 한 거기 때문에 이 200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표본 집단이지 모집단이 아니죠. 모집단은 우리가 원래 알고 싶었던 전체 집단, 아이돌 팬덤에 해당되는 사람들 전부 엄청 숫자가 많겠지. 몇 억 단위가 될 수도 있을 거야. 그렇지? 그런 사람들이 모집단인 거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표본 집단인 거지. 실제로 이 사람들을 질문지법을 하기 위해 가지고 연구 대상자로 모집을 해가지고 구조화된 문항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추출해낸 거기 때문에 모집단은 얘네가 아니라
표본 집단이 얘네야. 이런 식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정확히는 갑이 질문지법을 통해 한 연구에서 이 친구들은 표본 집단이다. 2번 니은은 기억의 조작적 정의에 해당된다고 돼 있는데 행복감, 모방욕구 두 가지로 아이돌 팬덤의 심리적 특성을 분류했다고 돼 있는데 이게 조작적 정의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분류하는 건 조작적 정의가 아니야. 조작적 정의가 되려면은 아이돌 팬덤의 심리적 특성이라는 이 독립변수라는 게 좀 모호하고 추상적이니까 그거를 구체적으로 데이터화 시킬 수 있는 뭐 수치화를 시키든 데이터화를 시키든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좀 구체화를 시켜야지 그게 조작적 정의에 해당되는데 이건 그냥 심리적인 특성을 행복감, 모방욕구로 분류한 것뿐이지 행복감이란 이름으로 띡 분류를 하고 모방욕구란 이름으로 띡 분류를 한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우리가 측정 가능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작적 정의는 측정 가능하도록 구체화시키는 거야 된다고. 그럼 보면은 행복감을 지난 일주일간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의 영상을 시청한 시간으로 이게 조작적 정의지. 아래쪽에 보면 이 구조화된 문항 질문지법을 통해 가지고 행복감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시청한 시간으로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하게 바꿔주고 모방욕구 같은 경우는 지난 일주일간 아이돌의 패션 스타일을 따라했던 횟수 이걸로 구체화를 시켜주는 거지. 이런 게 조작적 정의지. 그냥 심리적 특성이라는 걸 두 개로 나눠놨다 이렇게 했다고 갑자기 측정 가능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부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3번 디귿 단계, 미음 단계 모두 연구자의 가치 중립이 요구된다. 디귿 단계 한번 볼까요? 자료 분석 단계는 가치 중립이 무조건 요구되는 단계가 맞습니다. 양적 연구의 탐구 절차 8단계 기억나시죠? 그중에서 자료 분석 단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연구자의 가치 중립이 요구되는 단계였고요. 기억 안 나면 다시 체크하셔야 돼요. 1-3단원에서 배웠던 양적 연구의 탐구 절차 8단계 다시 보면서 가치 중립 단계 그리고 가치 개입 단계 구분하셔야 됩니다. 미음 같은 경우에는 연구 목적으로 설정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연구 목적을 설정하는 그 단계 있잖아. 기본적으로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가설 설정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그냥 연구 목적이라는 걸 어떻게 잡아야 될까? 주제 선정이죠. 사실은 주제 선정입니다. 이 주제 선정하는 부분에서는 연구자의 가치 중립이 딱히 요구되진 않아요. 연구자가 가치 개입이 어떤 식으로든 될 수밖에 없는 단계다라고 정의 내리기 때문에 탈락인 거고 4번 리을은 모방욕구이다라고 돼 있는데 리을에 나와 있는 한 가지 심리적 특성만 잘 봐.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모방욕구랑 뭐 행복감이랑 두 개로 나눠 가지고 지금 이런 것들이 아이돌 관련 상품에 대한 구매 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려고 질문지를 했거든. 그랬더니 두 가지 심리적 특성 중에 한 가지만 아이돌 관련 상품에 대한 구매 의지와 유의미한 정의 관계가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딱 하나만 행복감이든 아니면 모방욕구든 둘 중에 하나만 이 행복감이 올라가면은 구매 의지가 올라간다. 혹은 모방 욕구가 올라가면 구매 의지가 올라간다. 둘 중에 하나만 결과로 지금 나오게 된 거라고. 딱 하나만 이 심리적 특성이 올라가니까 구매 의지도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라고. 다른 한 가지 심리적 특성은 유의미한 정해관계가 안 나타났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게 행복감이었다고 치면 행복감이 올라가든 말든 구매 의지는 그대로다. 아니면 이상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감안하시고 이걸 찾아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아래쪽에 있는 내용을 보고. 이에 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갑의 연구에서 다른 한 가지 심리적 특성이 유의미한 정해관계가 왜 나타나지 않았는지 밝히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의미한 특성이 안 나타난 다른 한 가지 심리적 특성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한번 찾아봅시다. 미디어 관련 연구기관이 발행한 아이돌 팬덤의 유형에 관한 보고서를 분석해보니까 갑의 연구에서 팬덤의 유형을 구체화시켜야 되는데 팬덤의 유형을 활동기간과 활동 참여도를 기준으로 지속형, 활동형으로 분류해보니까 을은 갑의 연구에 참여했던 대상자들의 동의를 구한 후 갑의 연구에서 행복감 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명된 100명을 대상으로 아이돌 관련 상품에 대한 구매 의지와 아이돌 팬덤의 유형에 따라 가지고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니까 아이돌 팬덤의 유형 중에 지속형보다 활동형이 아이돌 관련 상품에 대한 구매 의지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서 가설을 수용해서 결과를 한번 보세요. 아이돌 팬덤 활동을 하며 느끼는 행복감이 높더라도 팬덤의 유형에 따라서 아이돌 관련 상품에 대한 구매 의지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행복감이 높고 낮고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결국은 팬덤의 유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행복감이라는 거 그 자체가 구매 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지. 행복감이 높아도 의지가 떨어질 수도 있고 행복감이 높아도 의지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면 행복감 그 자체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었던 유의미한 정해관계가 안 나타나는 건 행복감이었던 거고 여기 나와 있는 리을에 해당되는 실제로 유의미한 정해관계가 나타난 건 행복감이 아니니까 모방욕구겠지라고 해서 정답 4번으로 잡을 수 있는 겁니다. 5번 을의 연구에서 비읍은 독립변수, 시옷은 종속변수다라고 지금 돼 있는데 을의 연구에서 비읍이 독립변수가 맞나? 비읍에 나와 있는 아이돌 관련 상품에 대한 구매 의지와 시옷 아이돌 팬덤의 유형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거 결과 보면 나와 있죠.
아이돌 팬덤을 하며 느끼는 행복감이 높더라도 유형에 따라 가지고 유형이라는 게 독립 변수가 되는 거지. 구매 의지라는 게 종속 변수가 되는 거. 유형에 따라 가지고 구매 의지가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비읍에 나와 있는 구매 의지는 종속 변수, 시옷에 나와 있는 거는 독립 변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읍이랑 시옷이랑 위치를 바꿔 주셔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해서 정답 4번으로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5번입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 중간에 하다가 좀 관뒀었는데 여기서 이제 면접법 사용한 걸로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200명을 연구 대상자로 모집해서 구조화된 문항으로 측정을 했단 말이야. 여기 나와 있는 건 질문지법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겠죠. 뭐 실험을 한 건 아니잖아. 뭐 아이돌 팬덤의 심리적 특성을 조작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실험법은 아니고 그냥 질문지법으로 물어본 거겠죠. 구조화된 문항을 통해서 측정을 했다라고 그냥 돼 있으니까. 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을이랑 갑이랑 사용한 자료 수집법을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을 같은 경우에는 찾아보면은 미디어 관련 연구기관이 발행한 아이돌 팬덤의 유형에 관한 보고서를 분석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문헌연구법이죠. 그리고 을은 아이돌 팬덤의 유형을 활동기간과 활동 참여도를 가지고 나눠 놓은 다음에 동의를 받은 다음에 1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니까 여기도 질문지법 활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은 면접법이랑 질문지법, 을은 문헌연구법이랑 질문지법 활용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1번 갑이 사용한 자료 수집 방법들은 모두 질적 자료를 수집할 때 주로 활용된다. 질문지법은 질적 자료를 수집할 때 주로 활용되는 게 아니지. 면접법은 맞는데 질문지법은 아니다. 2번 을이 사용한 자료 수집 방법들은 모두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질문지법이나 면접법은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거 맞지만 문헌연구법은 아니란 말이야. 문헌연구법은 이 문헌에서 관찰하고 있는 연구 대상자들을 내가 문헌을 보면서 확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이랑 직접 소통을 할 필요는 없단 말이야. 문헌을 그냥 보면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문헌연구법이 탈락이라서 탈락입니다. 3번 갑과 달리 을은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의 정서적 교감 형성을 중시하는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의 언어적 정서적 교감 형성, 정서적으로 유대감 같은 게 만들어지는 걸 중시하는 건 질적 연구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면접법에 해당되는 특징이란 말이지. 그럼 면접법에 해당되는 특징에 해당되는 내용을 적어놨으니까 갑과 달리 을은이 아니라 을과 달리 갑이 이런 자료 수집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주셔야 되겠죠. 4번 을과 달리 갑은 기존의 연구 동향이나 성과를 파악하는 데 적합한 건 문헌연구법이잖아. 근데 이건 을이 사용하는 거잖아. 갑과 달리 을은이라고 바꿔주셔야 되는 거고. 하나씩 적어주면은 뭐 그래요. 질적 여기는 뭐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거, 질문지법, 면접법인 거고.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의 정서적 교감 형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면접법이 주로 많이 나오는 표현이고 참여관찰법도 해당이 된다면 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문헌연구법이고. 표준화된 도구로 대량의 자료를 획득하기 용이한 건 질문지법이지. 이건 질문지법의 완전 고유 표현이죠. 표준화된 도구라는 표현 자체는 사실 실험법이나 질문지법이나 다 쓸 수 있는 표현이긴 한데 표준화된 방법, 구조화된 방법 이런 뜻이니까 대량의 자료를 획득하기 용이하다 그러면 질문지법에 보통 많이 쓰이는 표현이란 말이야. 갑을은 모두 질문지법을 사용했다라고 얘기하면 정답은 5번 이렇게 마무리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6번. 사실 앞부분에 있었던 4번, 5번이 그나마 좀 난이도가 좀 있고 개념 문제들 중에는 뒤쪽에 있는 5번이나 6번부터 시작해가지고 뒤쪽에 있는 개념 문제들이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한번 가보죠. A, B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A, B는 각각 관료제, 탈관료제 중 하나다. 태스크포스랑 특정 프로그램을 위해 임시로 구성되는 유연한 조직. 유연한 조직이란 표현 나오면 벌써 탈관료제 냄새가 팍팍 나지. 구성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게 뭐라고? A라고. A는 탈관료제는. 끝났죠? 탈관료제 특징 딱 적어놨으니까. 정보와 지식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사회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정보화 시대에 B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했다. 관료제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탈관료제가 등장한 거니까. 현대사회 조직들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조직 내의 지위와 권한과 책임에 따라 위계 서열화가 돼 있는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관료제 얘기 다시 한번 나왔고요. 그걸 이제 기반하되 태스크포스 같은 탈관료제 조직을 활용해가지고 효율성과 혁신성을 높인다. 이렇게 적혀 있고 1번 탈관료제에 비해 관료제는 중간관리층의 역할 비중이 높죠. 관료제가 중간관리층이라는 걸 다른 말로 관료라고 부른단 말이야. 관료제에서 관료의 비중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맞는 말이고 2번 탈관료제에 비해 관료제는 상향식 의사결정 방식이 지배적이다. 상향이 아니라 하향이겠지. 관료제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아래로 내리 찍는 권위적이고 중앙 집권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향식 의사결정이 지배적이고 3번 관료제에 비해 탈관료제는 목적 전치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목적 전치 현상 이런 건 관료제의 대표적인 한계예요. 그러니까 탈관료제에 비해서 관료제에서 목적 전치 현상이나 인간 소외 현상 같은 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야 되고 4번 관료제에 비해 탈관료제는 업무 체계의 표준화와 세분화 정도가 높다. 업무 체계를 완전 표준화시키고 세분화시키고 분업의 세분화, 전문화 이런 표현들은 관료제의 특징이기 때문에
탈관료제에 비해 관료제가 가진 특징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5번 A는 탈관료제는 성과에 따른 보상 맞죠? 성과나 능력에 따른 보상을 탈관료제가 하고 관료제는 연공서열에 따라 짬밥에 따라 보상하는 걸 중시하는 게 맞으니까 정답 5번으로 마무리해 줄 수가 있고요. 7번 개인과 사회의 관점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얘기하면 뭐가 나옵니까? 명목론, 실제론 나온다고 항상 외우고 계셔야 되고 개인은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존재입니다. 명목론이죠. 그렇죠? 사회는 그냥 개인들의 속성이 반영된 집합체다. 이런 거 명목론이 맨날 하는 얘기고 사회는 고유한 성격을 가진 독립적인 실체야. 사회는 실제로 존재해. 실제론에 해당되고 개인은 사회에서 구조화된 행동, 사회가 명령하는 행동을 꼭두각시처럼 하는 게 개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사회 구조를 더 강조하는 실제론에 해당되죠. 명실입니다. 명목론은 개인이 사회 속에서만 존재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아니요. 실제론이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개인은 사회 속에서만 존재 의미를 가지고 사회 밖에선 큰 의미가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사회 구조를 중시하는 실제론의 입장이고 니은 명목론의 관점은 개인이 옳다고 믿기에 사회 규범이 존재한다고 본다. 명목론 같은 경우에는 개인을 중시한다고. 개인의 생각, 개인의 주관, 개인들이 그렇게 믿어줘야지 사회 구조라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명목론의 관점이 맞고 디귿 실제로는 사회가 구성원들에게 외제성을 갖는다고 본다. 구성원들에게 외제성을 갖는단 말이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구성원들 밖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실체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실제론의 입장이 맞기 때문에 디귿 선지 맞는 거고 리얼 실제로는 사회가 개인의 이익 실현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본다. 실제론 입장에서 사회는 개인의 이익 실현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이런 건 이제 명목론이 하는 얘기고요. 명목론이 하는 얘기. 사회는 그냥 개인의 이익 실현을 위한 수단일 뿐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사회를 살짝 내리깔고 개인들의 주체성을 강조하고 이런 걸 전형적으로 반영하는 이론이 사회계약설이란 말이에요. 개인들이 국가가 없는 상태에서 살다 보니까 살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나의 생명과 재산이나 자유나 이런 거를 보존받기 위해서 국가를 만들었다. 국가는 도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명목론의 관점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 니은 디귿으로 마무리 지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8번 자, 문화 이해 태도 하면 뭐가 나와? 이것도 외우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문화 이해 태도란 표현 딱 나오는 순간 바로 나와야 되는 거.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이렇게 세 개가 있다라고 기억을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제목 기억하시고요. 갑이랑 을이랑 어떤 입장인지 먼저 찾아봅시다. 땡땡국에서는 생선을 익히지 않고 흰 쌀밥 위에 올려 먹는 음식을 즐긴다는데 음식을 익혀 먹는 우리나라의 조리 방식에 비하면 너무 미개해. 다른 나라가 미개해. 우리나라가 졸라 우월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문화 중심주의란 말이지. 땡땡국에서 그렇게 음식을 먹는 것은 가공되지 않은 재료 본연의 맛을 중시하는 가치관가. 그들의 가치관이 있어. 그리고 환경적 조건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모든 문화는 평등하고 그들의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냥 그런 문화가 생긴 건데 그거 인정해야지.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땡땡국의 문화를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를 좀 해야지. 이러면은 상대주의죠. 1번 자문화 중심주의는 국수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1번 바로 정답. 국수주의나 제국주의로 변질될 수 있는 게 자문화 중심주의의 기본적인 한계이기 때문에 제국주의나 국수주의로 갈 수 있다라는 거 정도는 항상 외워두셔야 되고 2번 의뢰 상대주의는 문화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게 아니죠. 상대주의는 문화의 다양성을 오히려 증진시켜주죠. 모든 문화가 다 고유한 가치가 있고 평등하다고 얘기하는 입장이니까. 3번 자문화 중심주의와 달리 상대주의는 타문화와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자문화 중심주의가 타문화와 마찰을 더 많이 일으키지. 우리가 짱이고 니네는 다 열등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갑의 태도가 훨씬 더 타문화와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겠지. 4번 상대주의와 달리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게 아니지. 자문화 중심주의는 우리 짱이야. 국뽕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자문화 정체성을 상실하는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죠. 오히려 자문화 정체성을 굉장히 강력하게 만들고 우리 문화의 주체성을 높이고 우리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일체감을 더 강하게 만들고 이런 속성이 오히려 있습니다. 5번 가벌의 태도는 모두 특정 문화를 기준으로 타 문화를 평가한다. 그건 자문화 중심주의만 해당되고요. 문화 절대주의에 해당되는 건 자문화 중심주의랑 사대주의. 특정 문화를 기준으로 우리 문화를 기준으로 하면 자문화 중심주의, 쟤네 문화를 기준으로 하면 문화 사대주의인데 어쨌든 거기에 해당되는 건 문화 절대주의고 자문화 중심주의만 해당되고 상대주의는 특정 문화를 기준으로 문화를 평가할 수 없다는 입장. 모든 문화가 다 고유한 가치가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답 1번으로 크게 어렵지 않게 정답 찾아냈습니다. 9번 문제도 별로 안 어려워요. 일탈이론이랑 관련된 문제인데 금방금방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죠? 낙인이론, 뒤르켐의 아노미론, 차교론, 그냥 머튼의 아노미론만 빠져있고 가보면은 금방 찾을 수 있지. 공개 채팅방을 통해 교류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해서 일부 청소년들은 지들도 모르게 일탈자들과 긴밀하게 교류하면서 범죄 방식과 법 위반에 대한 우호적 태도 이런 걸 습득한다고. 다른 말로 사회화하고 학습한다고 이러면 차교론이지.
처음에는 단순히 주변의 관심을 받고자 인터넷 게시판에 과장된 글을 올리거나 온라인 게임 내에서 규칙 위반 등의 경미한 일탈을 저질렀어. 1차 일탈을 저질렀단 말이야. 그런데 주변인들에게 문제아라고 비난을 받는단 말이야. 낙인이 찍힌단 말이야. 이런 사회적 평가를 너는 쓰레기구나, 너는 비행 청소년이구나 라는 부정적 자아 정체성을 내면화하고 수용해버린 청소년들이 지속해서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요건 2차 일탈을 얘기하는 거죠. 낙인 이론의 전형적인 얘기인 거죠. 낙인이 찍히니까 1차 일탈 같은 경미한 일탈에서 2차 일탈로 쭉쭉 지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다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기존 사회 규범이 약화되는 반면 새로운 규범은 미처 확립되지 않은 상태가 나타나고 있다. 남은 거 뒤르케메 아노미 이론밖에 없지. 그리고 이 얘기 맞잖아요. 사회가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하면서 기존 사회 규범이 약화되고, 그치? 지배적인 사회 규범이 일탈을 통제해야 될 역할을 하는 그런 기존의 사회 규범이 약화되고 새로운 규범은 미처 확립이 안 된 상태, 그걸 아노미 상태라고 부르는 거죠. 명확한 제도적 규제 같은 것도 제대로 없고 가치관도 막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청소년들이 도덕적 판단 기준의 혼란 같은 걸 느끼게 되고 결과적으로 범죄를 더 많이 일으키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 얘기 맞습니다. 1번 차교로는 차별적인 제재가 아니라 차별적인 교제를 일탈 행동의 원인으로 보는 거고요. 차별적인 제재를 원인으로 보는 건 아시다시피 낙인 이론에 해당되니까 탈락. 2번 낙인 이론은 정상 집단과의 교류를 일탈의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다. 그 차교론이 하는 얘기고, 착한 애들이랑 놀아, 나쁜 애들이랑 어울리지 말고 이런 얘기 이제 차교론이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탈락이고. 요거는 원래 낙인 이론 선지고. 3번 다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은 1차적 일탈이 2차적 일탈로 이어지는 과정에 주목한다. 1차 일탈에서 2차 일탈로 가는 과정을 봤던 거는 낙인 이론이었죠. 그렇죠? 낙인 이론이 원래 처음에 경미한 일탈에서 지속적인 일탈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는 입장입니다. 낙인 이론이니까 탈락이고. 4번 나와 달리, 낙인 이론과 달리 다는 나머지 애들은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고 보는 거죠. 낙인 이론만 혼자 객관적 기준이 없다고 보고 나머지 애들은 있다고 본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다 외우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한다고 본다. 이렇게 바꿔야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5번 다와 달리 나는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과 달리 나머지 애들은 개인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탈자가 되어가는 과정에 주목한다. 그치? 얘네들은 둘 다 상상론 쪽에 해당되는 이론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미시적 관점이고 개인 한 명 한 명이 원래는 일탈자가 아니었다가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뭘 배우게 되든지 아니면 부정적 자아 정체성을 내면화하든지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일탈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미시적으로 다루고 있는 거고,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은 아시다시피 기능론에 해당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건 이제 사회 구조적으로 거시적으로 이 사회 전체의 혼란 상황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개인 한 명 한 명이 일탈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미시적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거지. 5번에 해당되는 내용이 맞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9번 정답 5번으로 마무리할 수 있고요. 자, 10번을 보면은 이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을 아니야, 사실 안 해. 이 정도는 풀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 그렇지 않니? 이 정도는 별로 어렵지 않잖아.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네모에 해당되는 면적은 그냥 모두 동일하다라고 돼 있고 이게 그냥 해당 계층에 속한 사람 수를 나타내는 거 그냥 세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너무 쉬워.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A, B, C 찾아내는 것도 너무 쉬워. A에서는 상승 이동이 불가능하다. 그럼 무슨 말이야? A가 상층이란 소리지. 상층이 더 위로 못 올라가니까. 상중하밖에 없으면 상층이면 더 위로 못 올라가잖아. 상승 이동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A가 상층이고 B에서는 더 내려가는 게 안 된다잖아. 그럼 B가 뭐겠어? 하층이지 당연히. 하층이니까 제일 아래쪽에 있으니까 더 내려가는 게 불가능하다는 소리겠죠. 그럼 C가 중층 될 겁니다. 그러면 상하중 이건 전혀 헷갈리지 않는 거란 말이야. 상하중. 그럼 이제 가보자고. 갑국의 부모 세대랑 자녀 세대 있고 뭐 선지 보면은 이거 가지고 다 풀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냥 이거 헷갈리면은 그냥 숫자 적어버리는 거야. 이거 몇 칸인지 3칸, 4칸, 4칸 이렇게 적어두면 조금 더 보기 편하지 않겠습니까? 1칸, 7칸, 2칸, 총 10칸이죠. 전부 다 보면은 3칸, 6칸, 1칸, 3칸, 2칸, 5칸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 가면 훨씬 더 쉽단 말이야. 부모 세대 계층 구조의 경우 갑국은 다이아몬드형이고 을국은 모래시계형이다. 부모 세대 어디 있죠? 부모 세대 계층 구조의 경우 갑국 같은 경우에는 상중하 가면 이거 뭐예요? 다이아몬드지. 중층이 제일 많으니까. 을국 같은 경우에는 상중하 이렇게 가면 뭐예요? 상중하로 갈수록 커지잖아. 아래로 갈수록 피라미드지. 여기도 해놓자. 상중하 이렇게 가면 중층이 제일 낮잖아. 자녀 세대 갑국 같은 경우는 모래시계, 자녀 세대 을국은 상중하 이렇게 가면 중층이 제일 높으니까 다이아몬드 이런 식으로 마무리할 수 있죠. 부모 세대 계층 구조의 경우 위쪽에서 보면은 갑국은 다이아몬드형이고 을국은 모래시계가 아니라 피라미드형이네. 탈락. 이번 자녀 세대 계층 구조의 경우 을국에 비해 갑국이 사회 통합이 유리하다. 자녀 세대로 보면은 을국에 비해 가지고 갑국이 사회 통합이 유리하다. 다이아몬드가 사회 통합이 유리하지. 중층 비율이 높은 다이아몬드가 사회 통합이 유리하고 위치 바꿔줘야 되고. 3번 갑국의 부모 세대 상층 인구는 찾아보자. 갑국의 부모 세대 상층 인구는 3명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 3. 자녀 세대 상층 인구와 같다. 자녀 세대 갑국에서 상층 인구 3 이렇게 있잖아.
3 같네. 정답. 4번 을국의 자녀세대 하층 인구는 자녀세대 중층 인구의 2.5배이다. 을국의 자녀세대로 가가지고 하층 인구는 2명. 자녀세대 중층 인구는 5명. 의 2.5배이다. 에이, 자녀세대 중층 인구가 하층 인구의 2.5배겠지. 위치가 바뀌었죠. 그렇죠? 위치 바꿔. 5가 2의 2.5배지. 2가 5의 2.5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위치 바꿔주셔야 되는 거죠. 하층이랑 뒤쪽에 있는 내용이랑. 5번 갑국의 부모세대 하층 인구는 을국의 부모세대 하층 인구보다 많다. 갑국의 부모세대 하층 인구는 하층 인구 3명. 을국의 부모세대 하층 인구 7명. 3명은 7명보다 적다가 돼야지. 바로 탈락시켜주면은 정답 3번인 거 굉장히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가지고 사실 어렵다고 하면 안 되지. 이 정도면은 계층이동 문제 중에서도 굉장히 쉽게 내준 거라는 거. 금방금방 이렇게 숫자들 표시하고 하면은 금세 풀어낼 수 있다는 거죠. 11번 사회 변동의 방향을 바라보는 가불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이 표현도 기억하고 있어야 돼. 사회 변동의 방향을 바라보는 관점 혹은 이론이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혹은 사회 변동 이론 그냥 이렇게 표현될 때도 있고 그래.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문제가 나오는데 어쨌든 이렇게 등장이 되면은 사회 변동 방향이랑 관련해 가지고 관점이니 이론이 이렇게 나오면은 무조건 진화론 수란론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딱 나오잖아요.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어쩌고 서구 제국주의 역사 미분화된 상태에서 분화된 걸로 운명론적 관점이니 뭐 이런 얘기들 사회 변동이고 발전이 이런 게 다 진화론 수란론 얘기인 거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있잖아. 이걸 가지고 진화론 수란론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 풀면 되는 거죠. 갑이랑 을이랑. 갑은 문명이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발전한다. 끝났어. 근데 헷갈릴 수가 있죠. 여기서. 이걸 보고 갑이 진화론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 글을 끝까지 읽어보면 갑은 문명이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발전한다고 믿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는 을의 관점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을이 사실은 진화론인 거야. 그리고 갑은 다른 입장이니까 순환론이겠지. 갑은 진화론이 아니라 순환론이라서 유기체가 발생하고 성장하고 사라지고 이런 거 있잖아. 유기체의 일생을 보는 게 순환론이잖아. 원래 생성, 성장, 발전, 소멸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개별 문명도 태동해서 성장하고 쇠락하고 몰락하는 그런 것까지 얘기하는 그런 일정한 주기 얘기를 하는 거는 순환론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이 순환론이고 을이 진화론인 거지. 이런 식으로. 특히 갑은 가장 발전된 사회가 서구라고 믿는 게 누구라고? 을이야. 진화론은 서구 중심주의적인 관점이고 가장 발전된 게 서구라고 생각하고 갑은 순환론의 입장에서 서구도 쇠락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1번 순환론은 서구 제국주의 역사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이거 진화론 선지고요. 그러니까 을의 입장이라고 봐주셔야 되고요. 2번 진화론의 관점은 사회가 미분화된 상태에서 분화된 상태로 변동한다. 이거 미분적 분할 때 그거 아니고요. 분화가 안 돼 있는 사회에서 분화가 돼 있는 사회로 바뀐다고. 옛날에는 다 농사꾼밖에 없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소방관이니 간호사니 이런 식으로 점점 더 분업 시스템이 복잡해지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게 된다는 얘기가 진화론의 입장이기 때문에 맞는 얘기고. 3번 갑은 순환론과 달리 을의 진화론은 운명론적 관점에서 사회변동을 설명한다. 순환론이 운명론이지. 운명론, 숙명론 이런 건 기본적으로 순환론의 입장이잖아. 그러니까 갑이랑 을이랑 위치 바꿔주셔야 되겠고 4번 을의 관점과 달리 진화론과 달리 갑의 순환론은 사회변동이고 발전이다. 이건 진화론 관점이고 5번 순환론에 비해 진화론은 사회변동 방향을 예측하여 대응하기 어렵다고 본다. 예측 대응이 어려운 건 순환론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것도 위치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워, 미래에 대응하기 어려워 이런 거 순환론이 가지는 운명론, 숙명론적인 사고 때문에 나타나는 한계이기 때문에 정답 2번에 해당이 됩니다. 12번 A, B에 대한 옳은 설명만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단 A, B는 반문화, 하위문화 중 하나이다. 뭐 찾아보면 되겠죠. 이것도 반문화, 하위문화라고 이미 알려줬기 때문에 그냥 찾아만 내면 되는 거잖아. 그런지 룩은 찢어지거나 낡은 듯한 옷을 조합하여 입는 패션인데 이 패션은 20세기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인간의 가치를 물질적으로만 측정하려고 하는 자본주의에 대한 반항으로 나타났대. 그럼 이거 반문화 느낌이 나죠. 자본주의라는 주류 질서에 대한 반항, 거부, 도전. 이 패션은 특정 집단에서 기존 주류 문화에 저항하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면 A가 반문화지. 그러니까 반문화로서 성격을 보였는데 그러나 최근에는 반문화로서의 성격은 약해지고 낡아 보이는 것을 새로운 감성으로 여기고 이를 통해 개성을 자유롭게 표현하려는 젊은 세대에게 새로운 패션 장르, 젊은 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그런 패션 장르로 자리 잡아서 이젠 반문화가 아닌 그냥 하위 문화로서의 성격을 보이며 소비되고 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A는 반문화, B는 하위문화이기 때문에 위치 바꿔야 되고요. 니은
주류 문화는 반문화와 하위 문화의 총합이 아니다. 이것도 진짜 많이 나오는 선지잖아. 그냥 반문화, 하위 문화 대충 섞는다고 주류 문화가 되는 게 아니고 주류 문화는 대다수가 즐기는 문화고 하위 문화는 일부 특정 집단이 즐기는 문화고 그 안에 또 반문화도 있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바로 탈락이고요. 디귿 A, B는 모두 전체 사회의 문화 다양성을 제공한다. 둘 다 하위 문화, 어쨌든 반문화도 하위 문화의 한 종류잖아 결국은. 그러니까 전체 사회의 문화 다양성을 제공하는 게 원래 하위 문화의 특징이라서. 참고로 주류 문화는 아닙니다. 주류 문화는 다 같이 즐기는 문화잖아. 다양성이랑 관련이 없고 하위 문화들이 특정 집단들이 서로 다르게 공유하는 문화라서 그 자체로 문화 다양성을 끌어올려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 우리나라에서 지역별로 쓰는 사투리는 비의 사례이다. 하위 문화의 사례다. 당연하지. 지역 문화라고 부르는 하위 문화죠. 답은 디귿 리을로 쉽게 나오겠어요. 정답 5번이었습니다. 13번 이것도 쉬워.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야. 그럼 뭐지? 기능론, 갈등론, 상상론이야. 찾으면 돼 빠르게. 대화가 시작될 때 사람들은 인사말, 표정, 몸짓과 같은 신호를 서로 교환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를 대화 상대로 인정한다는 의미를 개인들 한 명 한 명이 부여한다. 구조보다는 사람들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사람들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그런 얘기를 좀 미시적으로 보고 있네. 사람들은 이렇게 시작된 대화의 과정에서 상대방 표정, 말투 보면서 대화 분위기를 파악하고 그에 맞춰 자신의 태도를 바꿔가기도 하고 개인 한 명 한 명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대화를 하고 맥락이 형성되고 대화가 이어지고 미시적인 상호작용 이런 과정들을 분석하려고 노력하는 거 상상론의 입장이죠. 사회가 유기체와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사회 유기체설 기능론 얘기니까 탈락이고요. 사회가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려는 속성 다른 말로 항상성이라 그러죠. 기능론이 항상 쓰는 표현이고요. 외워주셔야 됩니다. 3번 기득권층의 이익을 옹호하는 논리로 활용된다는 비판받는 거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가는 기능론이 항상 받는 비판이고요. 사회 현상을 갈등과 대립의 측면에서만 파악한다. 이거 갈등론 특징이고요. 5번 사회구조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간과하고 그냥 개인이 사회구조를 만든다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가 상상론의 입장인 거지. 구조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강조하는 거는 거시적 관점인 기능론이나 갈등론이고 사회구조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별거 없어. 개인은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존재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상상론의 입장이기 때문에 야 사회구조가 개인한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잖아 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 상상론이 받는 비판으로 적당하다는 거.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4번. 개념 문제가 실제로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아래쪽에 이거는 아예 발문에 주제가 안 적혀 있잖아. 그럼 선지 슬쩍 보면서 무슨 주제지? 라는 걸 파악해 보면 좋은데 사회운동 얘기만 있잖아. 그럼 이게 대충 어떤 사회운동인지 빨리 파악해 보자고. 19세기 후반에 급격한 산업화가 진행되었던 미국. 일단 사회운동이 맞긴 한가?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 조건의 개선이라는 걸 요구하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노동자 단체라는 일종의 공식 조직도 만들어가지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목소리까지 냈다. 이 정도면 사회운동의 특징들을 웬만한 거 다 만족시켰다고 볼 수 있죠. 전국적인 시위를 벌이고 노동운동을 펼치고 이게 노동조례 기원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사회운동이 맞고 일단은 무슨 사회운동이야? 이거 개혁적 사회운동이지. 공산주의 혁명이나 공산주의 혁명이나 프랑스 혁명이나 이런 수준까지 사회 구조를 완전 엎어버린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아 보니까.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조건을 끌어올려둔 지금 사회 구조는 전반적으로 유지하면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그런 개혁적인 사회 운동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혁명까지는 아니고 그렇다고 보수적인 것도 아니고 바꾸자는 거니까. 1894년 갑오개혁 이후 신분제는 제도적으로 철폐됐지만 백정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남아있어서 백정들을 천하다고 여기고 어울리는 거 꺼려고 그래가지고 백정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고 이 뚜렷한 목적이 있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형평사라는 단체도 만들어가지고 형평운동이란 걸 벌였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것도 뭐 딱히 사회운동에 어긋나는 특징 같은 게 나와 있지 않고 오히려 조직을 만들어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활동해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니까 이것도 사회운동이 맞고 이것도 혁명까지는 아니죠. 사회구조를 완전 엎어버리는 수준까지는 아니니까 뭐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아니면 왕정체제에서 민주주의로 이런 수준까지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개혁 정도로 봐주는 게 맞겠네요. 1번. 가해는 지배 집단이 기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거 그런 거 보통 보수주의적 사회운동에 해당이 되는데 그런 보수주의적 사회운동이 여기 나와 있지는 않고 개혁적 사회운동이고 2번 나에는 일부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요구하는 사회운동인가? 맞죠. 백정들에 대해 가지고 인식을 좀 바꿔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사회운동이 맞으니까 개혁적인 사회운동이면서 차별과 편견을 없애는 인식을 바꾸자고 얘기하는 사회운동이 맞습니다. 2번 정답이고 3번 가와 달리 나에는 산업화로 인한 문제에 대응하는 사회운동이 나타난다. 아니 백정에 대한 차별 없애자는 게 어떻게 산업화랑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때 우리나라는 산업화 안 됐어. 갑오개혁 때면 아직 일본의 식민 지배도 받기 전이란 말이야. 산업화라는 걸 꿈도 못 꾸고 있을 때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는 얘기고 4번 나와 달리 가해는 다수의 사람이 아닌 국가가 주도하는 사회운동이 나타난다. 가해 국가가 주도하는 게 나타나냐? 아니 노동자 단체를 만들어서 노동자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데 딱히 뭐 국가가 주도하는 사회운동 이런 건 없죠. 5번
가나에는 모두 사회 변화에 저항하고 과거 질서로 회귀하는 거 뭐야? 복고 반동 운동인데 둘 다 복고 반동 운동은 아니죠. 둘 다 개혁적 사회 운동에 해당되지 뒤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회 운동은 아니기 때문에 5번도 정답이 되지는 못한다라는 거. 정답은 2번으로 이것도 크게 어렵지 않게 마무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바로 15번 넘어가 봅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에게 선별적으로 돈을 준다라고 얘기하면 공공부조죠. 그 가 쪽에다가 공공부조 바로 적어주고요. 노령 사망 장애 보통 이런 식으로 묶어놓으면 쌤이 항상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노령 사망 장애처럼 모든 국민들이 겪을 수 있는 그런 가능한 위험들을 전반적으로 대비해 주는 건 국민연금이고 사회보험 중에 하나야. 가입자와 고용주가 분담한다 이런 얘기를 통해 가지고 사회보험인 거 다시 한번 알 수 있죠. 국민연금이고요. 사회보험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참고로 기초연금이라는 제도고 외워두라고 말씀드립니다. 공공부조 4가지, 사회보험 5가지. 해당 지역 인구 대비 가수급자, 해당 지역 인구 대비 나수급자 이렇게 적혀있으면 이거 가중평균 하라는 소리잖아요. 이거 가중평균 바로 해주면 되죠. 해당 지역 A 지역 인구분의 나수급자, B 지역 인구분의 나수급자, 전체 인구 중에 나수급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거리 구해가지고 바로 인구가 어느 쪽이 많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리 구하면 여기는 8이고 여기는 12니까 3대 2만큼 B 지역 쪽에 가까운 거잖아. 그러면은 B 지역이 A 지역보다 인구가 3대 2만큼 많다는 소리구나 라고 마무리 해주면 되겠고 전체는 500명이고 여기 200명, 300명, 500명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기억 구하는 것도 하나도 어렵지가 않죠. 아까처럼 2대 3만큼 B 지역 쪽에 가까워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2대 3만큼 가까웠던 것처럼 여기도 2대 3의 거리 차이가 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거리가 2잖아.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3이어야 될 거 아니야. 2대 3만큼 B 지역에 가까워야 되니까. 그런데 A 지역 같은 경우에 B 지역이 전체보다 크니까 A 지역은 전체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억은 15가 되는 걸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면 반드시 킬 더 킬러라는 커리큘럼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가중평균에 해당되는 내용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 이 정도로 빠르게 풀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니은을 한번 구하려고 이제 가봤더니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운 게 요것 때문이야. 자, 봐봐.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 인구 대비 가수급자, 해당 지역 인구 대비 나수급자니까 분모가 전부 다 해당 지역 인구라고. 해당 지역 인구. 그러니까 여기는 분모가 A 지역 인구, 여긴 분모가 B 지역 인구, 여긴 분모가 전체 지역 인구 이런 식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거리를 통해 가지고 구하는 건 항상 인구였던 거잖아요. 쌤이 가중평균의 원리 얘기할 때 뭐라 그러지? 항상 제일 중요한 건 분모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여기서 거리 차이를 통해 가지고 뭐 2대 3만큼 가깝다가 3대 2다 이러면 항상 분모가 3대 2라고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지. 여기서 여기까지는 다 인구가 분모였으니까 인구가 3대 2만큼 이쪽에 더 많은 것이다. B 지역이 더 많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여기로 가면은 분모가 바뀌어. 어떻게 돼? 해당 지역 나수급자 분의 중복수급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15% 이거는 그냥 A 지역 인구분의 뭐 중복수급자 이런 게 아니야. 여기는 A 지역에서 나수급자 분의 A 지역에서 중복수급자. 여기는 B 지역에서 나수급자 분의 B 지역에서 중복수급자. 여기는 전체 지역의 나수급자 분의 전체 지역의 중복수급자. 이렇게 분모가 바뀌어버린단 말이야. 그럼 이거 가지고 하면 안 돼, 이거. 이거는 인구를 구해놓은 거지 나수급자를 구해놓은 게 아니거든. 나수급자는 지금 구할 수 있잖아요. 지금 구하면 되는 거죠. 여기 지금 200명 중에 15%니까 30명. 여기는 300명 중에 20%니까 60명. 500명 중에 18%니까 90명. 이런 식으로 다 구할 수 있죠. 여기도 120명. 여기 120명. 300명 중에 40%니까. 500명 중에 48%니까 240명.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구해놓은 게 뭐야? 나수급자가 A 지역이나 B 지역이나 똑같잖아. 이러면 어떻게 돼? 여기에 해당되는 분모가 사실상 1대1인 거야. 1대1인 거야. 여기 있는 비율들의 분모가 나수급자가 1인 거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3대 2만큼 이쪽에 더 많으니까 이쪽으로 더 쏠려가지고 이제 전체 비율이 나온 거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분모에 해당되는 게 인구가 아니라 나수급자이기 때문에 나수급자가 같으면은 얘랑 같은 거리가 나와야 된다고 전체 비율이랑. 그럼 가운데로 그냥 가는 거야. 그럼 니은은 10인 거지. 이거 쌤이 킬더킬러 커리큘럼에서요. 완전 똑같이 비슷하게 생긴 원리로 문제 풀어준 적이 기억이 납니다. 킬더킬러에서 쌤이 복지제도 관련된 문제, 4차례장 문제 중에서 딱 이런 원리를 다루는 적이 있었어요. 여기는 위에는 이제 인구를 가지고 그냥 가중평균 해야 되는데 분모가 인구라서 아래쪽으로 가면 뭐 특정 수급자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분모가 바뀌어버리면은 새로운 가중평균을 완전히 해야 된다. 이렇게. 항상 우리가 다루는 거는 분모야, 분모. 거리를 통해 가지고 뭘 구하니 많이 이런 거 항상 분모를 구하는 거라고. 여기는 분모가 인구니까 인구를 구한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나수급자니까 나수급자를 가지고 분모로 다시 삼아 가지고 가중평균을 다시 해야 되는 거라고. 여기 1대1이니까 1대1이면 가운데로 와야 된다. 10 이런 식으로. 10이 아니죠. 20이죠. 뭐래?
이상한 소리 해놨네. 미안합니다. 여기서 4이면 20이니까 10이 아니라 20이 딱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쌤이 킬더킬러에서 자체해석 문제 만들어가지고 풀어준 적이 있어서 완전 예측한 거에 가까운 그런 문제라고 생각해요. 킬더킬러 가지고 있는 친구를 들었던 친구들은 돌아가셔가지고 복지리도 아마 19번 문제였을 겁니다. 19번 문제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는 킬더킬러 무난하게 따라온 친구들이라면 되게 쉽게 풀었을 거라고 쌤은 믿어요. 이 정도면은. 기억은 15고 니은은 20이다. 맞는 얘기인 거죠. 기억 맞고. 니은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에 해당하는 수급자 수는 B지역이 A지역보다 많다라고 했는데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가와 나의 합집합에 해당되는 거잖아. 둘 다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니까 가와 나의 합집합을 물어보고 있는 거라고. 가든 나든 수급만 하면 된다. 말하자면은 벤 다이어그램에선 요거를 물어보고 있는 거라고. B지역이랑 A지역이랑 수급자 숫자를 지금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차피 가수급자, 나수급자는 다 구해놨고요.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건 뭡니까? 중복수급자만 구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중복수급자 여기 나와 있어. 나수급자 대비 중복수급자의 비율이 15%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수급자가 실제로 120명이거든? 그중에 중복수급자 비율이 15%라고. 120명의 15% 구하면 되는 거라고. 120명의 15% 구해보세요. 계산해보세요. 120 곱하기 100분의 15 그냥 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12 곱하기 1.5 이렇게 계산하면 되거든? 그러면 18명 이렇게 나올 겁니다. 계산을 해보시면 돼요. 이거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120명 중에 25%면 4분의 1이니까 120의 4분의 1이면은 30명 이렇게 실제 중복수급자 숫자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이 합집합 구할 때 어떻게 계산했었지? 항상 가 더하고 나 더하고 중복 빼주고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지. 그러면 수급자 숫자로 하면 돼. 두 개 더한 다음에 중복 빼주는 거지. 150에서 18 빼면 132겠네요. 그러면 A지역에서는 132명. B지역 같은 경우에는 180에서 30 빼가지고 150명 이런 식으로 실제 수급자 숫자가 나오겠습니다. 합집합에 해당되는 150명은 132명보다 많다. 정답. 디귿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에 해당하는 수급자 수는 A지역이 B지역보다 많다.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에 해당하는 수급자 수.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나 제도에 해당하는 수급자 수는 A지역이랑 B지역이랑 같다가 되는 거죠. 120명, 120명으로. 리얼 선별적 복지 성격이 강한 제도, 가제도, E만이라고 돼 있다. E만 해당하는 수급자 수는 B지역의 A지역의 2배다. E만 해당하는 수급자 수 구할 때 우리 어떻게 해요? 원래 가수급자에다가 그냥 중복수급자 빼버리면 되는 거잖아. 우리 여기 중복수급자 다 구해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가수급자에서 중복수급자 빼면 A지역에서는 12명, 30명에서 18명 빼서 여기 60명에서 30명 빼서 30명 이렇게 되는 건데 30이 12의 2배는 아니지. 그러니까 정답은 1번 기억 니은으로 결론이 난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16번. 선지 먼저 체크해 보시면은 선지에 사회적 소수자 관련 내용인 걸 알 수 있거든요. 사회적 소수자 어쩌고 수적 열세로 인한 차별 어쩌고 사회적 소수자 우대 정책 어쩌고 이런 게 나와 있으니까 그걸 감안하시고 문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A 기억부터 보면은요. 기억은 수적 열세로 인해 차별을 받았다고 돼 있는데 A민족과 B민족으로만 구성된 각국에서 A민족 구성원이 전체 인구의 30%라고 지금 돼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게 A민족이야.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주류 집단이 되는 거야. 말하자면은. 그리고 B민족은 오히려 70%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 사회적 소수자예요. 불이익을 받아왔다는 표현이 있으니까. 소수자는 실제로 숫자가 적다는 표현이 아니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숫자가 많아도 사회적 소수자가 될 수 있거든요. 권력의 열세 때문에 사회적 차별을 받는 그런 집단이 될 수 있단 말이지. 어쨌든 기억은 수적 열세로 차별받는 게 아니야. 수적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주류 집단인 거지. 차별받는 애들이 아닌 거지. 2번 니은은 사회적 소수자 우대 정책으로 역차별을 받았다. 아니 니은이 사회적 소수자인데 어떻게 사회적 소수자 우대 정책으로 역차별을 받을 수가 있어. 역차별은 주류 집단이 받는 거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3번 니은에 비해 기억은 경제적 자원을 획득하는데 유리하겠지. 얘네는 주류 집단이니까 경제적 자원을 획득하든 뭐 정치적 자원을 획득하든 불이익을 받는 B민족에 비해서는 A민족 구성원들이 유리하겠죠. 4번 제도적 차원의 노력을 통해 사회적 차별이 개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차별 문제를 개선하고자 대입 정책을 실시하니까 B민족 구성원의 대학 진학률이 사회적 소수자 집단의 대학 진학률이 꾸준히 상승해가지고 학력 수준이 향상되고 각국의 전문직 종사자 중에서도 B민족 구성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이러니까 아 차별이 좀 줄어들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제도적 차원의 노력 정확히 말하면은 대입 정책 같은 거를 사회적 소수자에게 좀 우대를 해주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사회적 차별이 개선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맞습니다. 5번 사회적 소수자가 선천적 요인이 아닌 후천적 요인에 의해서만 결정됨을 보여준다. 여기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후천적 요인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도 애초에 아니고요.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 제시문도 엄밀히 말하면 아니죠. 민족의 차별에 따라 가지고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민족이라는 개념은 보통 선천적인 요소란 말이야. 내가 이 한민족에서 태어났다 이런 거니까 선천적 요인 때문에 오히려 나타난 차별을 보여주는 거니까 후천적 요인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건 전혀 아니다 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맞겠고 정답은 4번으로 마무리할 수가 있겠네요. 17번.
이것도 뭐 크게 어렵지 않죠. 이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물질 문화니 좁은 의미, 공유성, 학습성 이래가지고 선지 하나씩 체크하면서 가면 됩니다. 가옥은 물질 문화인가? 맞죠. 가옥이라는 건 물리적인 실체가 있잖아. 그걸 물질 문화 아니면 기술 문화라고 부르잖아. 당연히 맞는 얘기고. 니은에서 문화는 좁은 의미로 사용됐다. 좁은 의미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 약간 세련됐다, 고급지다, 우월하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어야, 그런 맥락이 이 단어 안에 들어가 있어야 좁은 의미의 문화라고 하는데, 좌식 문화, 그냥 앉아서 뭐 식사를 하거나 이런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뭐 우월하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지 않지. 그냥 넓은 의미, 그냥 인간이 공유하는 생활 양식이다,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요거 가지고 우월하다, 세련됐다 이런 맥락에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탈락이고. 디귿에는 문화의 공유성이 부각돼 있다. 바닥에 앉아 상을 펴고 식사하는 것을 누구나 당연하게 여기면 그게 공유성이죠.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와 있는 거니까 공유성의 가장 넓은 속성이라고도 쌤이 항상 얘기를 하죠. 문화의 속성 파트에서는. 리얼에는 문화의 학습성이 부각돼 있다. 배우는 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서양식 주거 형태의 도입으로 입식 문화가 확산되면서 서서 막 뭘 하는 그런 문화가 확산되면서 바닥에 앉아 상을 펴고 식사를 하는 방식에서 의자에 앉아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 방식으로 생활 패턴이 바뀌면 이게 변동성이지 어떻게 학습성이야. 학습성은 어린애들이 어른들 하는 거 보면서 따라한다거나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건데, 개인 한 명 한 명이 문화를 후천적으로 배우는 그런 과정이 나와야 되는 건데, 이건 그냥 말 그대로 한 사회에서 문화가 변동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지 학습성의 예시라고는 전혀 볼 수 없기 때문에 2번 기억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8번 다음 사례에서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최근 일부 콘텐츠 제작자들이 수익 창출 목적으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 선정적이고 쾌락적인 내용을 담은 자극적인 콘텐츠를 다량으로 유포를 해요. 이런 콘텐츠에 자주 노출돼 일부 시청자들한테는 사고력이 막 저하되고요. 사회 문제가 되고요. 하지만 동영상 조회수를 높여야지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조회수를 빤다 막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극적인 콘텐츠를 양산하고 있는 거죠. 대중문화가 지나치게 상업화가 돼가지고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돈 벌기 위해 가지고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1번이 바로 답인 거고, 무슨 문화적 차이 같은 소리래.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 경계 명확하게 하고 이런 얘기도 전혀 안 나와 있고, 정보 접근성 높이는 거랑도 상관없고, 대중의 취향에 부합하는 지식과 정보만 제공하면 오히려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5번도 답이 아니게 되는 거죠. 이건 뭐 그냥 독해 문제, 독서 문제라고 할 수 있고 1번이 바로 답인 걸로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19번 이번 전국 대학생 토론 대회에서 우승한 애들을 만나보겠다라고 했는데 막 어디 속해 있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딱 봐도 그런 문제겠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선지를 보면 전부 다 함께 속한, 속해 있는, 대답한 내용이 나타난 이런 거니까, 이 사람들이 대답한 내용이 나타나 있는 그 어떤 집단들 정리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도 정리해야 되겠다는 생각 듭니다. 이런 문제들 쌤이 많이 얘기해줬죠. 개념 완성에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크게 두 가지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어디에 속해 있는가 각자, 그리고 대답한 내용에 나타난 집단이 어떤 것들인가. 대답한 내용에 나타난 건 싹 다 밑줄 그으면서 가겠고, 속해 있는 거에는 연결해가지고 사람 이름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서 우승한 땡땡 지역 토론 동아리 대표 학생들이 갑이랑 을인 거야. 그러니까 땡땡 지역 토론 동호회에 일단 갑이랑 을이 소속돼 있는 거는 확실하지. 이런 식으로 적어줄 거라고. 두 분이 함께 하게 된 계기와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대답해 주세요. 이것도 무조건 적고 가셔야 되죠. 당연히. 속해 있는 거 정보에 해당이 되니까 당연히 적고 가셔야 되고, 절대 빼먹으면 안 됩니다. 빼먹으면 문제 틀려요. 갑부터 볼게요. 저와 을은 다이아몬드 대학교에 재학 중. 그러니까 갑이랑 을이 둘 다 다이아몬드 대학교에 지금 재학 중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제가 땡땡 지역 토론 동호회를 처음 만들었고, 이 토론 동호회에 갑을이 소속돼 있다는 거 위에 이미 적어놨잖아. 그러니까 추가로 적지는 않을게. 이따가 뭐 속해 있는 거 볼 때 여기서 보면 되니까. 교내 사회탐구 동아리 회원으로 저와 함께 활동하고 있는 게 또 을이래. 그러니까 갑을이 교내 사회탐구 동아리에 둘 다 소속돼 있다는 거지. 뭐 그 외에 다른 집단은 안 나와 있고요. 저는 땡땡 지역 봉사단체와 교내 산악회에서 부회장을 겸하고 있어. 그러니까 을 같은 경우에는 이 봉사단체도 속해 있고 산악회에도 속해 있고 뭐 그렇다는 거지. 그래도 토론 대회를 준비하면 많이 배웠고, 향후 신문사에 취업을 하고 싶은데 거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뜻깊은 경험이었어. 신문사에 지금 속해 있는 건 아니고, 그지? 그러니까 정리 다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그런 집단들이랑 실제로 누가 소속돼 있는지까지 정리 끝났어요. 기억. 갑과 을이 함께 속한 이익사회의 개수는 2개이다. 갑과 을이 함께 속해 있는 게 여기 이렇게 3가지 있는데, 이거 보면 다 이익사회야. 여기 공동사회, 갓도지 이런 건 없잖아. 가족, 또래 집단, 지역사회 같은 건 없으니까 2개가 아니라 3개다라고 봐주셔야 되겠고, 니은 갑과 을이 함께 속한 비공식 조직의 개수는 1개이다. 갑과 을이 함께 속해 있는 비공식 조직 한번 찾아볼까요? 지역 토론 동호회 이런 건 비공식 조직 아니고요. 공식 조직
비공식 안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교내 사회탐구 동아리 이건 비공식 조직 맞죠, 그렇죠? 학교 안에서 만들어진 친목 중심의 사회탐구를 같이 즐기는 그런 동아리 이렇게 되는 거니까 교내 동아리가 대표적인 비공식 조직 중 하나니까 이거 비공식 조직 맞구나, 하나구나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디귿 갑과 을이 속한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는 각각 2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갑이 몇 개인지 을이 몇 개인지 확인을 해야 돼요. 갑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 지금 여기 보면은 애초에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 대학교 이거 하나밖에 없어.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대학교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나머지 애들은 전부 다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갑이 대학교 말고는 전부 다 비공식적 사회기관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럼 2개 이렇게 되는 거죠. 2개에 속해 있고 비공식적 사회기관에. 을 같은 경우에는 이 대학교 빼고 나머지 을이 속해 있는 거 전부 다 비공식적 사회기관이기 때문에 4개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각각 2개는 아니지. 리을 갑과 을이 대답한 내용에 나타나 2차적 사회화 기간이면서 자발적 결사체인 것의 개수는 4개이다. 2차적 사회화 기간이면 1차적 사회화 기간이 아니면 다 2차적 사회화 기간이잖아요. 갓도지 빼고 나머지 사회 집단은 다 2차적 사회화 기간이라고. 근데 여기 갓도지가 있어? 갓도지가 없잖아. 그러니까 전부 다 2차적 사회화 기간이라고 보면 되고 자발적 결사체만 그냥 찾으면 되는 거죠. 2차적 사회화 기간 중에서 자발적 결사체를 찾아보자. 뭐 있어? 토론 동호회. 이거 자발적 결사체 맞고 지역 토론 동호회. 여기 하나 지금 있는 거고. 하나 있고 하나. 그리고 여기 갑과 을이 대답한 내용이 나타난 거니까 사실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건데 사실 토론 동호회는 여기도 있잖아요. 똑같이.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찾았고 대학교는 자발적 결사체 아니니까 탈락. 교내 사회탐구 동아리 이거 비공식 조직인데 비공식 조직도 자발적 결사체니까 합격. 봉사단체 이러면 아마 시민단체일 텐데 그것도 자발적 결사체니까 합격. 교내 산악회 이러면 이거 친목 집단에 해당되고 요것도 비공식 조직에 해당이 되죠. 그렇죠? 여기 비공식 조직에 해당되는 게 하나 더 있었네요. 교내 산악회. 여기까지도 있으니까 요것도 자발적 결사체라서 맞는 얘기고 신문산 자발적 결사체 아니고 그러면 자발적 결사체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으니까 2차적 사회화 기간 전부 다 2차적 사회화 기간인데 그중에 자발적 결사체인 거 4개다 이렇게 마무리해가지고 정답 2번 니은 리을로 잡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 다음 20번입니다. 자 20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다음은 갑국과 을국의 시기별 인구 관련 자료이다. T년 대비 T 플러스 100년에 갑국의 전체 인구는 20% 감소하였고 전체 인구로 연결해 주겠다는 의지가 좀 보이죠. 전체 인구로 인구 비율을 연결해 주겠다는 거. 단 경제성장 동력은 부양인구에 비례하고 T년의 갑국과 을국의 전체 인구는 동일하다. 이렇게 돼 있으면 어차피 갑국에서 그리고 을국에서 T년과 T 플러스 100년의 유부노총을 다 정리를 좀 해주시긴 하셔야 되겠습니다. 유부노총을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여기 아래에 보면은 노년인구 100명당 부양인구가 나와 있는데 이게 결국은 본질이 뭐야? 노인인구와 부양인구의 비율을 알려주겠다는 소리지. 이게 지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갑을 이렇게 적어두시고 갑을 결국 본질은 그거야. 노인인구와 부양인구의 인구 비율을 알려주겠다는 거. 연도별로, 나라별로. 그럼 한번 구해보자고. 이 비율을 그냥 간단하게만 줄여가지고. 사실 노인인구 100명당 부양인구가 400명이다 이러면 그냥 1대 4인 거잖아요. 1대 4.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되잖아. 100명 있으면 500명 있다 이러면 1대 5인 거고 100명 있으면 220명 있다. 이러면 조금 어려운데? 근데 20으로 나누어지잖아. 100명 있으면 220명. 20으로 나눠주면 100대 220이니까 50대 110인 거고 그거 한번 많이 나눠주면 되는 거지. 100대 220이면은 어떻게 나눠주는 게 제일 편할까? 100대 220. 이면 사실 20으로 나눠지잖아요. 20으로. 그러면은 5대 11 이렇게 되겠습니다. 5대 11 이런 식으로 나누시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100대 300이니까 1대 3 이런 식으로 노인인구 대 부양인구의 비율이 연도별로 나라별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노령화 지수 같은 경우에도 사실 똑같은 맥락인 게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 인구분의 노인 인구잖아. 이것도 뭐 연도별로 따로따로 적혀 있으니까 여기다가 헷갈리지 않기 위해 가지고 적어 두는데 유소년 인구 대 노인 인구 곱하기 100을 해가지고 20이 나왔다. 유소년 인구 100명 있을 때 노인 인구 20명 있다라는 게 유소년 노령화 지수의 뜻이기 때문에 100대 20 이렇게 얘기하면 유소년 인구 대 노인 인구가 100대 20이니까 5대 1이란 소리고 100대 25면은 4대 1이란 소리고 이런 식으로 다 정리할 수 있잖아요. 100대 125면은 4대 5라는 소리고 100대 100이면은 1대 1이란 소리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갑국의 T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노인 인구 1, 여기도 노인 인구 1, 그 부양 인구가 4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이거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지. 노인 인구가 1일 때 부양 인구는 4배고 노인 인구가 1일 때 유소년 인구는 5배다. 연도랑 나라만 헷갈리지 않고 정리를 해보면 그렇게 되죠. 그러면 총 인구는 10인데 아까 전에 전체 인구가 20% 감소했니 전체 인구가 동일한 이런 데 나와 있으니까 이거 되네 이거 전체 인구 100으로 잡으면 되겠다.
이게 T년의 갑국과 을국의 전체 인구가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T년의 갑국과 을국 전체 인구를 실제로 다 100명이라고 잡자. 그리고 T년 대비 T 플러스 100년의 갑국의 전체 인구가 20% 감소했다고 돼 있거든요. 20% 감소하면 갑국 같은 경우에 여기서 80명이 되는 거잖아. 실제로 100명이었다 치면 20% 감소시켜주면 되는 거지. 이것도 그냥 T년의 실제 갑국과 을국의 인구가 같았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실제로 연결한 숫자로 그냥 잡아버리자. 그냥 이렇게. 실제 연결된 숫자라고 생각하고 100이라고 적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을국의 전체 인구는 20% 증가했다고 돼 있으니까 여기서 20% 증가시켜주면은 120명이 되겠죠? 이걸 실제로 그냥 연결된 숫자들로 그냥 잡아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거 할 수 있잖아요. 5, 4, 1 이렇게 5대 4대 1로 나누면 되기 때문에 100을 50, 40, 10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은 오케이 이거 100으로 딱 잡았을 때 예쁘게 수치들이 나오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T년의 T 플러스 100년의 갑국도 똑같이 해보는 겁니다. T 플러스 100년의 갑국 같은 경우에도 여기다가 정리를 해야죠. T 플러스 100년의 갑국 같은 경우에는 부양인구 대 노인인구가 5인데 여기 T 플러스 100년의 갑국 여기 가보면 노인인구 대 유소년인구가 5대 4야 또. 그러니까 노인인구가 또 5로 통일이 돼 있다. 정리를 하자면 노인인구 5로 잡아주면은 T 플러스 100년의 갑국 유소년인구는 노인인구가 5일 때 4고 부양인구는 노인인구가 5일 때 11이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 다 더하면 20이잖아요. 요거 80을 20이라는 비율로 나누면 비율이 일단 5%씩 먹겠지. 그럼 정리만 해주면 되는 거죠. 5 곱하기 4 하면 20, 5 곱하기 5 하면 25, 5 곱하기 11 하면 55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합치면은 아니지 20으로 나누면 4니까 쌤이 방금 살짝 실수했죠. 80이라는 비율을 20으로 나누면 비율이 일단 4를 먹으니까 4 곱하기 4 해가지고 16, 4 곱하기 11 해가지고 44, 4 곱하기 5 해가지고 20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주면 합쳐가지고 80 나오게 비율도 예쁘게 나왔고 그리고 을국으로 넘어가가지고 을국의 T년 먼저 해봅시다. 노인인구 여기 을국의 T년 보시면은 여기도 노인인구 1 여기도 노인인구 1이잖아요. 비율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죠. 노인인구를 1로 잡았을 때 유소년 인구는 노인인구의 4배고 T년의 노인인구 1로 잡았을 때 부양인구는 노인인구의 5배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러면 또 똑같이 나오는 거지. 그치? 40, 50, 10으로 딱 잡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결론이 바로 나오고요. 그리고 T 플러스 100년만 마무리만 해주면 되는 거죠. T 플러스 100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을국에서 노인인구와 유소년인구가 1대 1인 상황 노인인구를 1로 잡을 때 유소년인구도 1인데 여기 지금 노인인구 대비해서 부양인구는 3배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으니까 3배. 노인인구 대비 부양인구가 3배. 이렇게 잡아주면 연결이 다 돼 있죠. 그럼 120을 5로 나누면 얼마가 되냐? 24기 때문에 곱하기 1하면 24, 24. 곱하기 3하면 72. 이런 식으로 마무리 해주시면은 전부 다 정리가 끝난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선지만 풀어내면 되는 거죠. 1번 T 플러스 100년의 노년인구는 갑국이 을국보다 많다. T 플러스 100년의 노년인구 갑국이 을국보다 적습니다. 탈락. 적다. 2번 T년 대비 T 플러스 100년의 노령화 지수 증가율은 갑국이 을국보다 작다라고 돼 있는데 노령화 지수가 갑국에서는 어떻게 변하지? 노령화 지수가 유소년 인구보다 노인 인구잖아. 50분의 10에서 16분의 20으로. 그럼 확실히 5분의 1에서 1보다 큰 값이 됐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40분의 10에서 유소년 인구보다 노인 인구 하면은 24분의 24니까 1로 이렇게 바뀐 거잖아. 그럼 여기는 확실히 4배가 증가한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5배 이상 증가했잖아. 1보다 커졌으니까 5배 이상 증가했다. 그 증가율은 갑국이 더 높다고 보는 게 맞겠죠. 노령화 지수 증가율은 갑국이 을국보다 크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 3번 갑국은 T년보다 T 플러스 100년의 경제성장 동력이 약화될 것이다. 경제성장 동력은 부양인구를 보고 판단한다고 얘기를 했거든. 부양인구에 비례한다. 그럼 각국은 T년에서 T 플러스 100년으로 갈 때 부양인구가 줄어들어야 돼. 그런데 40에서 44명으로 오히려 늘어났어. 그러니까 강화될 것이다 라고 바꿔주셔야 되고 4번 을국은 T년보다 T 플러스 100년의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의 합이 전체 인구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 을국은 T년이랑 T 플러스 100년이랑 비교하면 전체 인구 중에 유소년 인구와 노인 인구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 생각해보면 원래는 50%였단 말이야. 딱 절반을 차지했었단 말이지. 근데 T 플러스 100년으로 가면은 50% 절반이 안 되게 된단 말이야. 120명의 절반이면 60명인데 원래는 절반 100분의 50이었다가 120분의 60보다 낮은 값이 됐단 말이지. 그러면은 T년보다 T 플러스 100년에 이 비율이 낮아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정답 4번으로 마무리되는 거죠. 5번 T년과 T 플러스 100년을 비교했을 때 갑국과 달리 을국은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변했다. 이 정도 외우고 있는 걸 추천. 여기 나와 있긴 하지만 고령화 사회는 7% 이상 14% 미만입니다. 전체 인구 중에 노인 인구의 비율이 7% 이상 14% 미만이면 고령화 사회가 되는 거고 그 T년에 보면은 갑국도 고령화 사회고 을국도 고령화 사회예요.
전체 인구 중에 노인 인구 비율이 10%잖아. 그럼 7% 이상이고 14% 미만이니까 고령화였다가 초고령 사회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초고령 사회는 전체 인구 중에 노인 인구가 20% 이상이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80에 20이면은 이거 4분의 1이니까 25%잖아. 25%. 여기는 120명 중에 24명이니까 여기 딱 20% 돼가지고 둘 다 20% 이상으로 올라간단 말이야. 둘 다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변화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갑국과 같이 을국은 둘 다 고령화에서 초고령으로 바뀐 사회다라고 마무리해 주시면은 우리 20번 정답 4번까지 해가지고 마지막 문제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사실 도표 통계 문제 때문에 좀 만만치 않았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유형의 모의고사였던 것 같고 예전에 보통 사회문화를 이런 식으로 많이 냈었어요. 도표 통계 문제 난이도만 쫙 올리고 나머지 개념 문제들은 무난하게 내는 게 약간 일반적인 사회문화 시험 방식이었는데 사실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 잘 안 낸단 말이죠. 개념 문제를 좀 더 어려운 방식으로 출제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잡아먹는 그런 식의 출제를 좀 더 많이 하고 있고 평가원이 아마도 이 학력평가는 그냥 학력평가일 뿐 6월 모의평가에서는 그 전에 냈던 작년에 수능이라든지 작년에 9월이나 6월처럼 좀 더 개념 문제에서 어려운 유형을 많이 내가지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잡아먹으려는 시도를 아마 평가원이 더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쌤이 좀 미리 해드리면서 이번 모의고사 해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모의고사에서 점수가 너무 잘 나왔다고 해도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요. 반대로 좀 안 나왔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좀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안 외워져서 그럴 수 있으니까 도표 통계랑 관련된 지식들이 좀 부족해서 그럴 수 있으니까 앞으로 찬찬히 쌓아나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꾸준히 이 내용들을 잘 분석하는 거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이런 원리를 내가 잘 몰랐구나. 이런 개념들에 좀 헷갈려 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면서 가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꾸준히 따라오시면 6평에서는 또 좋은 결과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생 커리큘럼도 무난하게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의고사 푸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쌤은 이투스 현수쌤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